자, 재정체계인데 재정체계 같은 경우 지금 공공재원이 있었어요. 넘버링을 1번으로 하죠. 공공재원의 1번이 조세였죠. 자, 조세의 키워드를 밑으로 쓰면 평등을 추구한다. 평등 추구는 소득 재분배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구할 때 조세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편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보편성 추구한다. 모든 국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역진적, 누진적을 말씀드리면 이건 나눠야 돼요. 직접세 같은 경우는 누진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간접세 같은 경우는 역진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누진적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야무지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보장세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사회보험료라고 했었죠. 사회보험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보장세는 첫 번째 목적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급여를 줄 목적으로 걷기 때문에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세보다 높아요. 조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사회보장세는 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비율을 내요. 역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진적이다. 동일 비율 적용과 그 다음에 소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요. 소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 약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역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신가요?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사회보장세, 사회보험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회적 위험 공동체, 사회적 위험 공동체로서 보험료 기여를 한 대상에게 국한됩니다. 대상에게 국한된다. 이 정도 쓰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세 감면이라고 쓰겠습니다. 조세 감면 대표 용어가 조세 비용 하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조세 비용인데요. 이거는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 방식입니다. 간접적 방법으로 재원 지출을 할게요. 재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재원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고, 자, 조세 감면 같은 경우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서 역진적이다. 고소득층 유리. 이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민간재원 들어갑니다. 민간재원은 사용자 부담, 수익자 부담금이 있다. 이거는 밑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섯 글자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서비스를 수급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 역진적의 동그라미. 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상담을 받아요. 가족 상담을 10만 원이랍니다. 한 번 받을 때. 그러면 중산층이 받으면 5만 원이나요? 아니죠. 똑같이 10만 원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여긴 사용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도 마찬가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업 후원금 아시겠죠? 기업복지 재원이 있다. 기업복지 재원은 이제 복리후생제도예요. 이 복리후생제도를 하면 할수록 이 사업주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진적이에요. 역진적의 동그라미. 자, 비공식 부분 있고 공동모금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민간 재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간 재원. 자, 이 민간 재원은 세팅을 해보면 가족 간의 이전 슬래시 후원금 슬래시 공동모금 여기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복지재원. 이건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사용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자, 이거는 이제 유료 비용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주가 복리후생 비용을 쓰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건 역진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역진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민간 재원 중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이 나왔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에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 별표 하나만 치세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에 밑줄을 쳐놨거든요. 그 밑줄 부분이 몇 번이죠? 예, 방가로 3번입니다. 방가로 3번에 별표 하나 치면 돼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 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내가 뭐 가족 상담이 필요해요. 이게 수요자의 욕구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서비스를 받고 본인 부담금이 나오겠죠.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격 또한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결정됨으로써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자원 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양이 많고 서비스의 질이 좀 높다. 그러면 자원 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용이 좀 더 비쌀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저가가 있고, 또 고가가 있고 하듯이 이런 서비스의 양과 수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가격 결정 원리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최종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 통제하게 되며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내가 본인 부담금 하는데 내가 본인 부담금 내고 이제 서비스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관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의결정권과 연관성이 있어요. 비용을 부담할 수요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선 본인 부담금을 받고 서비스를 유료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서비스를 못 받겠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서비스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 동그라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비에 대한 공적 보호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오히려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있어서 내가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분도 있어요. 나는 진짜 이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 있는 대로 무상으로 주거나
그러면 또 하나는요, 서비스에 대해 공적 보호 조치를 취해준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상으로 기관에서 서비스를 주게 하거나 또는 국가가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이걸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설립된 게 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고 공공복리도 이제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지문, 최근에 지문 보면 3번 지문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장점을 쭉 열거하면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능력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읽을 거리 보면 지방분권화가 나왔거든요. 지방분권화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행정에 대한 분권화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분권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지방분권화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효율성 증대, 장점. 그 다음에 복지 집행체계 구축 용이성, 네, 장점. 자,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지역 간, 현관펜 밑줄 치면서 시작. 지역 간 재정 능력의 격차는 복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이 분권화된다, 지방이 분권화된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의 재정 대립도, 저기 아래에 있는 전라남도, 제주도의 재정 대립도가 다 달라요. 17개 시도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수준을 봤을 때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분권화의 영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 영향 그 자리 별표 하나. 1번 지역 간의 불균형 초래, 그 다음에 2번 행정 수준의 전국적 통일성 저해, 3번 지방정부에게 책임 전가. 중앙정부가 분권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복지 수준의 불균등 발전,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분권화의 과제, 행정분권, 재정분권, 정치분권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이제 재정체계는 시험에 그리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달체계 들어갑니다. 전달체계 거기에다 쓰세요. 암기할 것 있다라고 써주세요. 이건 암기할 것이 좀 있습니다. 자, 무엇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방법을 결정한다. 방법에 동그라미요. 방법이 뭐뭐 하는 방법, how t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ow라고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밑줄 전달하는 방법, 공공을 통해서 할지 민간을 통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공공전달체계 문제점, 중앙정부의 문제점이 나왔고요. 민간전달체계의 장점이 나왔는데요. 이건 나중에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만 볼 건데요. 자, 중앙정부 문제점의 1번은 상위 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고요. 관료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지방 일반행정체계 편입, 직렬만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지금 공무원 공부하신다면 지방직이잖아요. 지방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 일반행정에 편입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직이라 하는 거예요. 중앙에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문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인력,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앙에 없으니까. 중앙에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있긴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없으니까 이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많이 뽑아야 된다는 말 아시잖아요. 부서별 분리로 인한 통합서비스의 결여,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활동 부진,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달체계의 장점인데요.
장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 파트에 잘 나오는데 민간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관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그러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민간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누가 줘야 돼요? 민간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는 공공이 못해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 여러 시설이 있다. 여러 기관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이나 보급.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 있고요.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는 다 민간 자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 민간이 사례관리의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재정,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은 절약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장애인에게, 국가가 해야 될 독거노인에게, 국가가 해야 될 요보 아동에 대한 서비스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이것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정부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행정에 나와요. 자, 중앙정부가 좋은 점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회복지, 가치제,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국가가 한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요. 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에서 배웠어요. 경제적, 실증적 이유에서 배웠다고요. 가치제 요소가 있다. 사회복지 재화는. 그래서 공공재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대상 집단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편성 추구는 정부가 한다고 그랬죠. 중앙정부.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해서 평등의 가치 구현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많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한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별표.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정책이라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정책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앙정부가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권력기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를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해서 그러한 욕구조사 할 만한 돈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욕구를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조정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라고 해요. 제가 이제 행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이 헷갈려서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정부의 필요성. 중앙정부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접근성이 있잖아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수급자에게 서비스의 질과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 경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앙정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점이에요. 그러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자체가 있어요. 가장 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심한 데가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도민에게, 시민에게 좀 더 좋은 질적인 복지 제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하죠. 그 다음에 수급자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욕구 수렴 가능성이 제고된다라고 했어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기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날개 쪽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실래요? 이것만 써보세요. 중앙정부, 민간. 자, 중앙정부의 장점, 민간의 장점을 쓸 거예요. 짤막하게. 중앙정부는 평등을 추구할 수 있어요.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다 했어요. 많은 재정이 있어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보편성도 추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장점이겠죠. 그럼 민간의 장점도 있어요. 민간의 장점은 전문성이 있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유연성도 있어요. 융통성이라고도 하죠. 접근성이 있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의 단점 뭐예요? 이거예요. 이것의 단점 뭐예요? 이거죠, 당연히. 이거는 재정이 취약하잖아요. 이건 재정이 많고. 그래서 이 정도 적어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셔도 돼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선택하는 기준,
이게 딱 시험에 한 번 나왔거든요. 단독으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1, 2, 3, 4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잖아요. 1번, 2번, 3번이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1번, 2번, 3번에 별표 하나씩.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리기관이 있고 비영리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기관에 쓰세요. 비영리기관에 쓰세요. 비영리기관이 어떤 데가 비영리기관이에요? 네, 국가 비영리기관이에요. 지방정부 비영리기관이에요. 국가나 지방정부 다 비영리기관이잖아요. 네, 국가기관, 공공기관,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비영리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요.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기관이에요. 이거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비영리기관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이거든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선택하는 기준, 서비스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의 동그라미. 자, 표준화되었다. 이게 뭐냐? 공중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 공공기관이에요. 자, 표준적 절차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 제공. 시험은 그 사례가 나온 거예요. 예가 나온 거예요. 그 예에다 현관펜 쫙 밑줄 그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영리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에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그 다음에 가로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기 밑줄.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히 비영리기관에서 해야 되죠.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죠? 사회복지법인이요 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강제성의 동그라미 쳐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이거 뭐죠? 이거는 그 읍면동 시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육 전담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조건부수급자의 서비스와 같이 강제적인 서비스 제공. 강제적의 동그라미요. 이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하는 거, 강제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비영리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이다. 감독 강력성 그 자리 가로 묶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다 감사받아요. 감사받고 감사받아요. 왜 감사받냐?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고 그 재정으로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죠. 감독의 강력성. 영리기관에는 뭐 감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 규정 준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은 비영리기관이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비스 표준화 정도가 높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이 낮거나 서비스의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거나 감독의 강력성이 높으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 다음 밑줄, 비영리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고 반대의 경우는 영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자, 뭐 시험 지문에 전문적 서비스 이런 거 나왔거든요. 전문적 서비스는 영리죠, 영리. 영리가 더 적합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치료받을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비영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게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이 있다. 여기서 이제 암기가 나와요. 여기서 암기가 나오는데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잘 나오는 거라. 그래서 포괄성부터 쭉 나오는데 포괄성 밑에는 또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라서요. 자, 그러면 포괄성부터서 8번에 있는 책임성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날개편에 써보세요.